요즘에 와서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가슴은 고동치고 너를 칭찬해주고 싶다. 따뜻한 모피처럼 너의 알을 덮고 있는 태반은 강화되고 혈액세포의 수는 증가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미친 듯한 속도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 이제 너의 정맥도 볼 수가 있다. 나의 산소와 필요한 화학 성분을 너에게 날라다주는 2개의 제동맥과 1개의 제정맥도 완전히 분간할 수 있다. 또한 너의 간장은 발달했고 모든 내장기관도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 성기나 생식 비뇨기관까지도 발생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젠 알고 있겠지. 너는 사내아이가 될 것인지 여자아이가 될 것인지를. 그렇지만 내 가슴을 가장 심하게 고동치게 하는 것은 아가야, 너에게 작은 손과 발이 생겨난 일이다. 이젠 손가락이 잘 보인다. 그리고 지금은 너에게 작은 입이 있다. 입술도 달려있구나. 혀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20개의 이가 나기 위한 움푹 패인 곳이 있다. 눈도 있다. 이렇게 작은데도 1cm 반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가벼운데도 3g도 안 되는데 너에게는 눈이 있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수주간에 생겨나다니 나에게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현실에서 일어난 실제의 일이라곤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계가 처음으로 비롯되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최초의 세포를 비롯하여 탄생하고 호흡하고 또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는 것 모두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났을 것임에 틀림없다. 좀 더 복잡한, 좀 더 뒤죽박죽 뒤얽힌, 점점 더 꿈틀거리는, 동작이 빨라지고 질서가 잡혀 완성된 생명이 움직여 돌고 불룩해지고 증식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을 것임에 틀림없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너는. 너는 조용히 잠이 들어 있고 양수가 달래지고 있다고 누가 말했을까? 절대로 잠들어 있지는 않다. 너는 결코 쉬고 있지 않다. 얇은 막으로 말미암아 다정하고 부드럽게 들려오는 소리의 조화 속에서 너는 편안히 살고 있다고 누가 말했을까? 그 소리는 내 곁에서는 끊임없이 거친 흐름의 소리, 쉴 새 없는 고동 소리, 호흡 소리, 액체에 소근거리며 흐르는 소리, 몹시 거칠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폭발하는 소리라고 나는 믿고 있다. 너는 손가락으로 송두리째 뜰 수 있는 식물과도 같은 무력한 물질이라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구나. 만일 내가 너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란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 시기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내가 눈과 손가락과 입을 가진 인간적인 존재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말이다. 그 이전에는 안 된다. 그 이전에 분간해서 제거해 버리기에는 너는 너무나 작다. 그들은 머리가 돈 사람들이야.
이봐, 미친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라고 나의 여자친구는 잘라 말했다. 결혼을 한 그녀는 3년 동안 4번이나 중절 수술을 했다. 이미 아이가 2이나 있는지라 3번째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으리라. 그녀의 남편은 거의 벌이가 없었다. 그녀는 흥미가 있는 데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하고 싶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지라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다. 하지만 가엾게도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도저히 보육원에 미치지 못했다.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감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현실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그 친구는 말한다. 닭도 깔 수 있는 병아리를 전부 까는 것은 아니다. 만일 모든 수정란에서 병아리가 생긴다면 지구는 닭장이 되고 말 것이다. 대부분의 암탉은 알을 먹어버린다는 것을 당신 모르겠어?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알을 품지 않는다는 거 당신은 몰라? 그리고 토끼는 어때? 어떤 암토끼는 다른 새끼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가장 약한 놈을 먹어버린다는 거 알고 있어? 애초부터 없애버리는 편이 먹어버리거나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낳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야? 내 생각 같아서는 아예 임신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아. 그렇지만 내가 굳이 그 이유를 말하면 그때 그녀는 몹시 화를 냈다. 틀림없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 하고 그녀는 대꾸했다. 그것은 그녀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맥주를 마시는 걸 깜빡 잊어버렸고 그런 탓으로 첫 번째 중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 며칠 동안 어째서 내가 이런 얘기밖에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나로서도 웬일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불안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필시 나 자신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나의 혼을 해치고 있는 의심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기 때문일 거다. 너를 죽이자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죽이기에는 충분하다. 그런데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걸 기어코 생각해버리고 만다. 저 닭 얘기가 나를 혼란시킨다. 나의 여자친구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의 눈과 손을 가리켜 보였을 때 그녀의 분노가 나를 혼란시킨다. 너의 눈을 정말로 보기 위해서는, 너의 손을 정말로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도 역시 충분하진 않다고 그녀는 이렇게 소리쳐 대답했다. 당신은 공상 속에서 살고 있고 당신의 감상, 당신의 꿈을 억지로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그녀는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럼 올챙이는 어떻지? 개구리가 돼서 밤이면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에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당신이 뜰가의 연못 속에서 건져내어 없애버리는 올챙이는 어떻지?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들어가려 하고 있는 세계의 지옥, 내가 매일같이 범하고 있는 만행을
인정사정 없이 너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어 너무나도 복잡한 개념을 가르쳐주마. 하지만 나 자신 속에 조금씩 너는 이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간다. 지구는 내 알처럼 둥글고 바다는 내가 잠겨있는 것과 같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려고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에는 말하고 싶었던 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었던 날에 그 확신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느닷없이 나의 노력은 헛수고이며 너는 이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더군다나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직관이 나를 마비시켰다. 그리고 진실을 직관했다고 하는 전율이 이젠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만일 너의 알 속에 전 우주가 있다면 어째서 거기에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무의식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해 있었을 때의 기억이라는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말해다오.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아가야. 생명은 언제 시작하는 거니? 말해다오. 제발 소원이니까 말이다. 너의 생명은 정말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니? 언제부터일까? 정자라고 하는 빛의 방울이 알세포에 침투하기 시작한 때부터일까? 너에게 심장이 생겨 피를 내보내기 시작한 때부터일까? 너에게 뇌와 척수가 꽃피어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때부터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거니? 그리고 너는 단순한 구조 속의 엔진임에 지나지 않는 걸까? 나는 뭘 가져다 줘야 할까, 아가야? 너의 침묵을 깨고 너를 감싸고 있는 나의 감옥에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이다. 너를 보고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주는 것이 좋을까? 나는 아랫배의 통증으로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너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불안을 느끼면서 침대 속에서 몸을 뒤척거렸다. 그 잠은 어이없는 가위에 눌려 있었다. 어느 날 밤 꿈에는 너의 아빠가 나타났었다. 그 사람은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우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울 수가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의 눈물은 뜰가의 연못 속에 물소리를 내면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 연못은 길고 꾸불꾸불하게 뻗어가는 젤라틴 모양의 길다란 투명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막 속에는 작고 까만 알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끈과도 같이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 밤중에 시끄럽게 물어대어 나의 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죽여 없애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 방법은 간단했다. 막대기로 그 길다란 투명막을 걷어올려 풀숲에 놓아두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렇게 해놓으면 태양이 질식을 시켜 말라붙게 만들 테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르륵 미끄러져 내리더니 나사 모양으로 뱅뱅 꼬이면서 물속에 떨어져 진흙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다. 그 사람은 그것을 한 개의 나뭇가지로 물에서 끌어올려 아주 능숙하게 풀 위에 쌓아 올렸다. 나는 그걸 고통스럽게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태양 아래서 질식하여 바짝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으니까. 나는 그 사람의 손에서 그 나뭇가지를 빼앗아 내던지고는 정신없이 외쳤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이젠 태어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 알았다고. 아, 제발. 다른 악몽 속에서는 한 마리의 캥거루가 나타났다. 그것은 암캥거루였는데 자궁에서 어떤 부드럽고 활발히 꿈틀거리는 것이 나왔다. 그것은 아주 우아한 일종의 유충과도 같은 것이었다. 마치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것은 얼떨떨해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어미의 털이 난 몸뚱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배 부분의 주머니에 다다르더니 안간힘을 다하여 그 속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캥거루의 태아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대단히 이른 시기에 알이라는 감옥을 빠져나와 그 외부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너희기라도 한 듯이 말을 걸었다. 태아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 준 것을 그에게 감사했다. 이제는 우리들은 두 사람의 이방인이 아니요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태아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웃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조모가 나타났다. 조모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였고 몹시 슬픈 듯이 보였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어깨 위에는 전 세계의 중량이 얹혀있는 듯이 보였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에는 눈을 감은 머리의 크기가 어울리지 않는 조그만 인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몹시 지쳐있다. 나는 중절한테 안갚음을 당하고 있다. 나에게는 8명의 아이가 있어. 그리고 8번이나 중절을 했어. 만일 내가 부자였다면 아이들이 16이 될 것이고 한 번도 중절을 안 해도 됐을 거야. 그 중절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진정이 아니야. 그럴 때마다 처음과 똑같은 고통이 따르지. 하지만 이런 일을 신부님은 알지 못했었지. 그 인형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그리스도의 순환상 정도의 크기였다.
그것을 순환상처럼 들고서 할머니는 교회로 들어갔다. 그녀는 교회 내에 참회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간막이 격자를 향하여 뭔가를 참회하기 시작했다. 참회실 안에서는 신부님의 불쾌한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왔다. 당신은 생명을 죽였어. 생명을 죽였단 말이오.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간절히 기원했다. 큰 소리로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신부님. 제발 소원입니다. 제발 빕니다. 그렇지만 신부의 목소리는 낮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조모는 달아났다. 경찰들에게 쫓기면서 길을 달려갔다. 노파가 그렇게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기가 아주 괴로웠다. 그녀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할머니의 심장은 찢어질 것이다. 그녀는 죽어버릴 것이다. 뒤따르던 경찰들은 집의 대문 앞에서 할머니를 붙잡았다. 그녀에게서 조그만 인형을 빼앗고 손을 묶었다. 조모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뉘우쳤어요. 하지만 또다시 중절해야만 해요. 절대로 기뻐서 한 짓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많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나에게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아랫배의 고통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이제 나의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의 악몽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녀의 얘기 때문이었으니까. 나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아가야. 너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크게 자라났을 때 내가 꿈속에서 외쳐댄 신부나 나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맨슨 박사나 조모의 손을 묶었던 경찰들과 조금 더 닮지 않은 인간이 되도록 너를 마지막까지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신부는 너를 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여자친구는 너를 엄마의 소유물이라 생각하며 경찰관은 너를 국가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는 신에게도 국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 너는 너 자신의 것이다. 결국은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너를 뱃속에 넣고 있는 터이니까 너의 생명의 물방울이 불을 밝혔을 때 나에게 떨어진 명령에 복종하는 일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선택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복종했을 뿐이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너는 희생자가 되지는 않는다. 나만이 희생이 되는 거야. 내가 흡혈귀처럼 내 몸에 덤벼들었을 때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나에게 입덧을 하게 했을 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 지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다가 간신히 일어나 일하고 있다. 나의 한쪽 다리는 부어올랐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저 여행을 만일 단념하게 된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다. 편집장도 그런 눈치였다. 거의 협박적이라고 할 만한 말투로 오늘 나한테 물었다. 만일 할 수가 있다면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희망한다면 하고 덧붙였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마련된 중요한 기회다. 그는 그것을 중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시 그렇다. 만일 내가 갈 수 없게 된다면 나는 기어코 갈 테다. 임신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하지 않았었니? 너는 나를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다.